2019년 7월 18일 오후 2시 58분 평양 기상수문국 중앙관측소 통제실에는 초조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전국 47개 관측소에서 보내온 데이터가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당 중앙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숨죽이며 최종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이어진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공강우 작전. 그 최종 승인 신호는 오직 한 사람, 수석 관측관 김성철만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전국 12개 지점에서 동시에 요오드화은 로켓이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 58분,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2분 후 작전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사라진 한 과학자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꽃제비 채널과 함께 북한 최고 기상학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9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과학원 연구사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습니다. 핵심 계층은 아니었지만 동요 계층도 아닌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 입학했고 졸업 후 기상수문국에 배치되었습니다. 2005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측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의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을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북한에서 기상정보는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 생산과 군사작전에 직결된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생활 총화에서 기밀 누설 방지를 제일 먼저 다짐했습니다. 2012년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상학회에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저는 2015년 수석 관측관으로 승진했습니다. 평양 시내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배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삶에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8년 여름, 저는 다시 한번 중국 출장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회의였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동행했지만 학회장 안에서만큼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한의 기상학자들이 발표하는 최신 위성 관측 기술,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기후 모델링,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1980년대 구소련제였습니다. 학회가 끝난 저녁, 호텔방에서 몰래 인터넷을 켰습니다. 처음으로 본 외부 세계의 모습. 한국기상청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가 기밀로 여기는 정보가 그곳에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한국의 일기예보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고 투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내 지식과 기술은 인민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을까? 평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것은 보위부의 집중 조사였습니다. 동무는 출장 기간 중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혹시 남조선 간첩과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증거가 없어 풀려났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2019년 봄, 제 동료였던 박 연구사가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죄목은 외국 사상 유입이었습니다. 그가 중국 출장에서 받아온 기상학 교재에 자본주의 사회를 미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런 소리 하면 우리 다 죽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자라서 저처럼 갇힌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해요. 떠나지 않으면 이곳에서 서서히 죽을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려면 1인당 최소 3,000달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모아둔 외화와 집안의 귀중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 아내의 시계, 제 자전거까지 조금씩 현금으로 바꿔갔습니다. 2019년 7월 초, 저는 오래전 중국 학회에서 알게 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했습니다. 7월 중순, 인공강우 작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문제는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먼저 가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으면 당신들을 데려올게.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 17일 밤, 보위부 요원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동무, 내일 인공강우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니 긴장을 늦추지 마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녁에 봐.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내내 인공강우 작전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관측소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발사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후 2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후 3시, 발사 조건 최적. 2시 30분, 당 간부들이 도착했습니다. 인민군 장성도 함께 왔습니다. 통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2시 50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최종 승인 코드가 입력된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2시 55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화장실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전거를 타고 대동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3시가 되자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안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군용 트럭 밑에 숨어 함경북도로 이동했습니다. 이틀 동안 숨어 지내다가 7월 20일 새벽 2시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두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살았네요. 강에서 건졌을 때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의 집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후회하면 돌아가세요. 하지만 돌아가면 당신뿐 아니라 가족도 다 죽습니다. 중국에서 몽골로, 몽골에서 태국으로.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2019년 10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우는 꿈, 아내가 보위부에 끌려가는 꿈. 어느 날 하나원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하는 순간 그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차라리 제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안전했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의 한 사설 기상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북한에서의 경력과 지식이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샀을 때,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골라 샀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 세계의 기상학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언제든 도서관에서 최신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북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혹시 아내와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몇 년 전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실종된 후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변화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를 찾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반쪽짜리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관측소를 나선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